겨울비가 내리고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또 공부를 하려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백권대학을 시작한 지 광화문학교를 포함하면 2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마 그 시를 논의하는 시간은 이번이 두 번째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시를 논의하게 된 셈인데 그 정도로는 사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적게 논의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현대로 올수록 이 시와 소설 같은 그 문학 등에 대한 가치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문학 예술에 대한 가치만 식은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가치 또는 사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식었어요. 길고 진지한 것들일수록 외면받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신자유주의와 함께 급격히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모든 게 다 마케팅,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가치 있건 예술적으로 가치 있건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방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으면 자연히 생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로 시인 중에서 99%는 가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가 진짜라는 얘기인데 그 1%도 좀 많게 계산을 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또 역시 우스갯소리로 소설가는 10% 정도 진짜고 90% 정도가 가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짜가 많을수록 그 진짜의 가치가 고귀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석 중에서도 가짜 다이아몬드는 많죠. 그러나 보석은 아니지만 가짜 고철 같은 건 없어요. 가짜 마오타이주는 많지만 가짜 진로수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의 가치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모 한 해가 다 기우는 12월 첫날에 여러분들과 시에 대해서 서정시에 대해서 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저는 흡족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흡족하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일부의 제목을 이 서정시란 무엇인가라고 달아놓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서정시는 시를 서정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쓰잘데없는 말들이에요. 시는 다 서정시입니다. 그러면 서사시는 뭐냐? 그건 운문의 형식을 빌린 소설이거나 역사예요. 그럼 극시는 뭐냐? 그건 운문의 형식을 빌린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는 다 서정시인데 그 서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들이 피상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문예사전이나 또는 인터넷 사전 같은 걸 보면 서정이란 뭐냐? 말 그대로 서정하면 뭐 이렇게 서정하면 말 그대로 감정을 서술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감정을 서술한다. 서자가 좀 이상하게 됐네. 감정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글자풀이에 불과한 거죠. 감정을 서술한다. 이 서정의 본질은 이 대상과의 동화에 있습니다. 대상과의 동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하면 그 시에 들어있는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뭐 시에서 그 레토릭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레토릭이라는 건 뭐 비유냐, 뭐
강조냐 또는 변화냐 이런 수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뭐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시건 소설이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자입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편의 시가 있으면 그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에요. 시 속에 들어있는 화자입니다. 물론 시인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등장하는 나보다 시에서 등장하는 나가 그것을 쓴 사람과 많이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똑같지 않으면 조금 비슷하건 많이 비슷한 건 별 차이 안 나요. 그건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에 한 51%는 찬성한다 이러면 그건 반대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휘발유가 있으면 휘발유의 진짜 성분이 51%나 됩니까? 51%밖에 안 됩니까? 훨씬 많아요. 막 7, 80%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과 달리 시에서 나는 시인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적 화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적 화자와 시에서 말하는 대상이 동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화. 자, 우리가 서정과 상대되는 말로 뭐가 있죠? 서사가 있죠. 서사. 그죠? 서사가 있습니다. 이 서사라는 건 말 그대로 사건을 서술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서사에도 화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상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서사는 이 화자와 대상과의 동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화. 달라지려는 거. 자, 그러면 달라지려고 하면 서로 다름을 느끼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에는 갈등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서정은 대상과 동화되는 거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정시의 본질은 그 서정시에 들어있는 시는 모두가 다 서정시라고 했어요. 그 시적 자 또는 시적 화자와 대상이 동화되는 과정을 시를 읽는 사람 역시 동화되는 심정으로 읽어야지 그게 서정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이라 그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시를 감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상해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한다면 뭐 비평하고 욕하기 위해서 그걸 점검하려면 몰라도 나는 이 시를 감상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시의 시적 화자의 감정에 동화되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시 가운데 서정주의 귀족도가 하나 있어요. 그럼 서정도 딱 보고 이 새끼 친일파야 딱 이러면 시가 감상이 안 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문제는 그건 서정의 본질하고 어긋나요.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무슨 뭐 촛불 나오는 노래 있죠? 뭐 예를 들어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나를 버리신
내님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해 하고 뭐라고 하다가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그런 구절도 나오죠.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자, 여기서 벌이 신할 때 신이라는 것은 높임의 선어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문법적 명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시 때문에 시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내님이. 여기서 시를 빠지면 나를 버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니까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 용어로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내님을 지금 높이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내님이 무슨 짓을 한 내님이냐?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높여준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나를 버린 놈을 뭐 년일 수도 있어.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죽하면 나를 버렸겠느냐 이런 생각에서부터 버려도 할 수 없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심정이에요. 나를 버린 행위에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 놈을 원망하지 않고 높이려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태우면 자기 속을 진짜 태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신 촛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지금 촛불에다가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촛불까지도 자기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대상과 나의 동일화. 그리고 주변 사물에 대해서 동일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서정이 예술에서 발현될 때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서정이 정치에서 발현되면 이게 빠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저놈이 무슨 짓을 해도 좋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허구한 날 촛불만 들자고 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일률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이 서정의 마음을 정치에다가 쓰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쯤 되면 이 서정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정과 서사는 각각 동화와 이화를 본질로 한다. 이걸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화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시를 읽지 말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길게 이론화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서정 시대를 한번 같이 감상하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박목월의 나무. 벌써 나무가 지금 대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나무는 이 시의 시적 화자와 동일화된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를 읽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소설에도 레토릭이 쓰이지만 우리가 레토릭이라는 거 레토릭이라는 것은 이건 그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나 소설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레토릭에 대한 공부가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건 소설이건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 시적 화자 또는 소설적 화자와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독서해도 됩니다. 그러나 서정시는 비판적으로 독서하는 것은 서정시의 본령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술화된 것일 경우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정이라는 것은 뭐 예술 장르로 치면 이건 음악이거나 시가 서정이에요. 서사라는 건 이건 소설 그리고 역사 이런 게 서사가 되는 거죠.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과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말 위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이, 침울한 그들이,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가지게 되었다. 자, 앞에 보면 무슨 뭐 충청도 내비게이션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 시인데 이 시가 썩 좋아서 여기에 제시한 건 아니에요. 서정의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세 개의 세 번 바라본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각각 다른 나무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본 나무에서는 묵중한 수도승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랬죠? 다음 두 번째 바라본 나무에서는 어설픈 과객의 추워 보이는 어설픈 과객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본 나무에서는 외로운 파수병의 느낌을 받았고 이것을 최종 정리하면서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그 모습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묵중한 삶에 있어서였다는 묵중함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침울함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고독함 이것이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로서 자기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자기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세 번 보고 그 세 번 본 나무에다가 자기의 인격을 이입시켜서 표현한 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본 나무가 다 자기와 동일화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자기의 모습 이런 걸 말하고 있는 시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는 내가 간단히 그냥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어요. 해설하기 전에 같이 읽으면 읽을 때 조금 뒤엉켜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익숙해진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이 시에 대한 공부가 끝난 겁니다. 자, 첫 번째 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나무 읽고 시인의 이름 박목월하고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자, 나무 박목월 다 함께 시작.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을 위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은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육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다음에 허영만의 녹을 닦으며가 있습니다. 지금 대문에 있는 녹을 닦는 그러니까 시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에서는 이 뭐 차를 타고 이 충청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화자의 상황. 지금 대문에 녹을 닦고 있어요.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있는 흑갈빛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히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선 빗방울. 그리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이 시는 말입니다. 정말 처절한 자아 성찰, 자기 성찰의 시입니다. 그렇죠? 새로 이사 가서 아마 그 대문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기 위해서 이전 녹을 벗기는데 그 녹들을 보니까 이건 자기 살아왔던 그 켜켜이 내려앉은 그 녹, 자기 삶. 그러니까 그 더럽게 끼어있는 녹에서 자기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처절한 이유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순수하게 이루었던 사랑, 뒷부분에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첫사랑인지 어쨌든 초창기 사랑일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첫사랑은 순수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하는데 첫사랑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비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날 건 없다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녹의 범주에다가 자기의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비유가 아주 탁월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비늘처럼 총총히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빗방울. 잘 생각하면 이 비유가 탁월하잖아요. 빗방울.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빗방울의 모습하고 그 전에 나와 있는 비늘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바로바로 감상이 되면 시가 훨씬 더 절묘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지만 감독은 별로 없는 시 중에 박목원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박 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른 회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길, 술, 놀, 음악적으로. 이건 음악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상이 돼요. 그래서 흥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음악성이. 근데 이 시는 음성적 효과가 아니라 여기서 비늘, 그 다음에 바다 위에서 일어서는 빗방울 이런 것들이 이미지의 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연결되는 내용들이 시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운율은 아니잖아요. 정형률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재적 운율을 형성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자꾸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고 약간 술 한잔 마시고 큰 소리로 읽으면 더 감상이 더 강하게 됩니다. 정신을 산만해서 읽는 것보다. 그야말로 그 대문에 녹을 닦으면서 그 켜켜이 껴있는 더러운 녹들을 보고 43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자기의 삶이 이렇게 더러운 녹들이 끼어 있었고 심지어는 철없이 울먹였던
그 뽀얀 첫사랑에도 이런 녹이 끼어 있음을 보고 이러한 녹을 벗기고 녹이 끼지 않는 밝고 쾌활한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 녹을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정도면 그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의미가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거기서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른 바람, 아주 작은 잘못이나 이런 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잘 아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면 이 사람은 그런 모양이구나. 우리가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까? 시를 읽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우리가 괴로워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순수하고 예민하고 그랬어요? 통화가 안 되잖아요. 통화가 안 되니까 감동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철없이 울먹였던 그 뽀얀 사랑에까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녹이 껴 있다. 그러면 나는 동감이 돼요. 아까 그 서시에 동감하는 사람은 이제 이놈 뭐 이렇게 타락하면서 살았어. 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더러운 놈, 역사의 녹덩어리 같은 놈들이 감히 시를 써. 이렇게 되면 시가 감상이 안 된다 그겁니다. 저는 이 시는 제가 읽어본 이 자기 처절한 반성의 시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녹을 닦으며 허형만. 다 함께 시작. 녹을 닦으며 허경만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거룩게 서 있는 끝까지 길 때문에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서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줄 몰랐다. 나는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히 묻혀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마운트의 수많은 들면의 척수가 노란밭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들어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북어. 술안주로도 좋은 북어인데 이 북어 하면 일단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생선인데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느낌이. 술안주는 얘기했고 또 일단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리고 그냥 말라 있는 게 아니라 말라서 비틀어져 짜부러져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어 하면 이 북어의 이 눈가를 우리가 또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생명의 약동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북어. 이 북어를 보면서 이 시적 화자는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짜부러진 놈, 삶의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놈, 감정은 무디고 막대기같이 생긴 놈 하고 아이고 어디로 지느러미로 헤엄쳐 갈지도 모르고 저런 불쌍한 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어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고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이 최성호가 쓴 이 북어라는 시는 일단 지금 북어가 어디에 있어요? 밤의 식료품 가게에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환경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손때 묻은 북어, 그리고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더 견디려고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리는 이 북어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갈처럼 딱딱해져 버린 혀, 말하지 못하는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 그리고 무덤 속에 벙어리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북어, 게다가 눈은 짜부라지고 지느러미는 빳빳하고 그러면서 참 저런 북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북어들이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외치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전에 이 시의 시적 화자와 북어는 이화의 관계에서 써요. 그렇죠? 이화의 관계에서 꼭 갈등이 있었어요. 저런 새끼들 저 혀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저 살 의미도 하나도 없는 저런 북어 같은 새끼들 인간 세상에는 셌어. 얼마나 많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면서 그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니까 나도 북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화가 이 동화로 이 반전되는 이 절묘함이 있는 시예요. 이런 시는 사실 어느 면에서는 좀 무서움을 주는 시, 해학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연민의 대상이 됐던 북어가 나의 모습이더라 그겁니다. 시는 이렇게 주관적이라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큰 교훈 같은 걸 내세우고 다 함께 거기로 향해서 노력하자 이런 건 정치적 구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구호는 정치적 구호대로 가치가 있을 때가 있고 시는 시대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시에서 정치적 구호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한 삶밖에는 안 된다 그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라 그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어 최승호 다 함께 시작. 북어 최승호 밤의 식료품 가게 택해 묻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대먹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미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 나는 죽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겠습니다. 한 배의 이어가 자갈처럼 죄가 가깝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하겠습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침력이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자, 다음에 만술아비의 충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술아비, 이 만술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삿날, 제사. 이 만술아비 벌써 경상도 이제 방언이 아주 그럴듯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주 짤막하고도 강렬한 시입니다. 이 만술아비는 티눈, 이 시에서는 티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문맥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문맹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가가 단적으로 그냥 신분까지. 옛날에는 문맹 중에서도 그 귀족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인민혁명 과정에서 허룽이라고 있죠. 허룽. 막 이렇게 문자 독해력이 이렇게 뭐 원활치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문맹인데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요. 문맹인데 충문 같은 걸 쓸 수 있을 턱이 없죠. 너무나 가난하니까 반찬도 넣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소금밥. 소금밥이나 꽉꽉 눌러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거라도 많이 먹고 가라. 라고 먼저 만수라비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론 귀신이 되어 있는 아버지죠. 그러자 그 아들의 그 인정에 감복해버린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이번에는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아주 인정이라는 세상에서 인정만큼 귀한 게 있으려고. 자,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는 시예요. 이 짤막한 데다가 아주 적절하게 경상도 이 어조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잘 구사되어 있습니다. 만수라비의 충문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걸. 티눈 글자를 모른다 그겁니다. 까막눈. 아베도 알지로.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기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인데 충문까지 쓰겠느냐.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먹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마. 간고등어 한 손. 그저 반찬 있는 맛있는 밥이면 맛있는 식사를 하시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오.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먹고 가이소.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나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자, 이승은 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저승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인데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백권대학 그 텍스트 중에 있는 그 자크 바전의 서양문화사 새벽에서 황혼까지 거기에 보면 그 자크 바전의 말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인정이 있다는 것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한국의 시인 박목월과 그 프랑스 출신의 미국 그 역사학자 자크 바전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거 있으려고. 망령도 감흥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 소리다. 이런 뒷부분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절묘하게 시를 흥미롭게 재미나게 감상할 수 있는 요소가 뒤에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밥을 어떻게 담았어요? 눌러 담았죠? 눌러 담았죠? 그러니까 이 눌러 담은 그 밥의 정성을 어떻게 느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게다가 이제 이 귀신이 저승에 가니까 밤 시간을 이용하겠죠. 밤 시간을 이용하니까 새벽쯤에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와요? 굵은 밤이슬이 온다. 이거 굵은 밤이슬이 뭘 의미합니까? 그 정성에 감동한 마음을
우리가 감동을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고 눈물과 이슬의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시를 자꾸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과 연결되는 이미지 밤이슬. 그것도 굵은 밤이슬이에요. 결국 그건 굵은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눌러 담은 밥에 느끼고 느끼는 이 정성.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으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따뜻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남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 인정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에게 무엇을 먹이고 싶어해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죠. 뭐 요즘 어머니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 먹는데 관심이 없는 어머니는 먹이는데 관심이 많은 아줌마마도 못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자격이. 그리고 우리가 모자간이 아니고 부녀간이 아니래도 좋은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나눠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하려고 하고 너도 먹게 하려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무슨 먹는 게 무슨 뭐 돼지들이 먹지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덴마크 영화입니까? 바베트의 만찬. 영화 뭐 보신 분들 있죠. 그게 바로 그 착한 그 요리사를 지망하는 아줌마가 그 경품이가 뭔가 돼가지고 돈이 벌리니까 그걸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거. 응?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웃과 나누고 베풀어주고 싶은 그 소망을 푸는 영화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밖이 어둑어둑해 했으니까 우리가 저녁을 한자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명자예요. 자, 이게 뭡니까? 저녁 석자죠. 이건 뭐예요? 이쁘자 식구 할 때. 이름이란 건 뭐냐? 자, 저녁이 되면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밖에서 막 놀 때 꼭 저녁 식밥 먹을 때 되면 막 합수야 막 부르잖아요. 막 부르러 오잖아요. 엄마가 저녁 먹어라 그래요. 이름이란 건 뭐냐? 저녁 때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게 함께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일, 그것도 반찬도 없는 소금밥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아들 사이의 인정을 말하고 있는. 따라서 이것은 굳이 부자 지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적 덕목인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수라비의 충문 박모골. 다 함께 시작. 만수라비의 충문 박모골 아베요 내 눈이 튀는 아베도 등장줄도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당하니요.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부어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적이요. 간고등어 한송은 아베 후원 풀어주리려면 저녁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부어 가이소.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훔쳤다. 이승적은 사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으라고. 망령도 감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 굵은 밤이 쓰이구나. 휴식 시간 갖고 나머지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